우리 태양보다 더 거대하고 무거운 별들 중에는 토거성 같은 별들은 질량이 아니라 지름으로 보면 거의 행성계 하나를 다 잠식할 정도로 점에 불과한 지금의 태양보다 거의 수억 배 정도 더 거대하게 되게 유명한 별이 하나 있어요. 대마젤란 은하에서 발견된 정말 이상한 별이에요. 가장 무거운 별 1등부터 25등까지가 다 이 성단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잘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항성의 진화를 연구하는 항성 천문학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별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주에 존재할 것인가, 별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별의 질량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퀴즈를 내볼게요. 무거운 별이 있고요, 가벼운 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우주에서 오래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질량이 무거운 별이 뭔가 재료도 많을 거고 그 재료를 다 태우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 질량이 무거운 별이 더 수명이 길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우주에서는 질량이 무거울수록 수명이 짧아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결국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가스 덩어리가 안정적으로 별로 존재하고 있다는 건 그 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쭉 붕괴시키려고 하는 중력과 그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바깥으로 가스 덩어리를 팽창시키려고 하는 압력이 고르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별의 질량 자체가 무거워지게 되면 별을 수축시키려고 하는 중력이 더 강하다는 뜻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이 붕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 내부에서 그 강한 중력에 대항할 만큼 더 강한 압력으로 내부에서 뜨겁게 별이 타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높은 온도로 별이 타려면 내부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아주 빠르게 연료를 소진하는 아주 폭발적인 핵융합 반응이 필요하거든요. 질량이 무거우면 별이 평생 동안 태울 수 있는 연료의 양도 많지만 그거 못지않게 훨씬 빠른 속도로 그 연료를 다 태워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별들의 경우에는 질량이 무거울수록 더 짧은 수명을 살게 되는 거죠. 참 재밌는 게, 별의 질량만 대충 우리가 파악을 하면 앞으로 이 별이 어떤 운명을 따라가게 될지, 별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별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먼지, 가스, 구름이 중력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반죽이 되고 수축이 되고 조금씩 밀도가 높아지면서 결국에 하나하나 이제 아기별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초반에 얼마나 많은 가스 물질이 모여서 반죽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가벼운 별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가벼운 별 그리고 무한정 무거운 별, 이런 거는 존재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가벼울 수 있는 범위와 최소한으로 무거울 수 있는 범위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그러면 가장 가벼운 별은 어디까지 가벼울 수 있느냐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별이라는 건 천문학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내부의 밀도와 온도가 충분히 높아져서 그 가스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핵들끼리 융합하는 핵융합 반응이 벌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자핵들이 융합하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계속 높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같은 이제 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반에 모였던 가스 물질의 양이 너무나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가스 구름이 수축을 하더라도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가 없고요. 그러면 원자핵들이 아무리 부딪히려고 해도 충분히 강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축한 덩어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별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뜨거운 덩어리가 되지 못하고요. 그냥 초반에 그 잠깐 미지근한 열기를 머금고 있다가 차분하게 식어가는 반죽 덩어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별이 되고 싶었으나 질량이 부족해서 별이 되지 못한 낙오된 별을 갈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무거워야 별이 될 수 있냐면, 계산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 태양 질량의 한 8%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략 목성 80개 정도의 질량 정도는 돼야 최소한 우리가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가끔 목성 보고 아깝게 질량이 부족해서 별이 되지 못한, 조금만 더 질량이 무거웠으면 목성도 별이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목성은 많이 가볍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일반적인 별이 되려면 지금 목성 한 80개는 모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목성을 너무 과분하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 또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별은 왜 또 불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면, 아까는
초반에 모였던 질량이 너무 가벼워서 중심의 온도를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했고 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이 못 된 거잖아요.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의 가스 물질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 이번엔 내부의 온도가 너무 많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자신의 중력으로 이 가스 물질을 잘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거대한 폭발과 함께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천문학자 중에 셀피터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별들의 진화를 연구를 하면서 얼마나 가벼운 별부터 얼마나 무거운 별까지 초반에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던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셀피터가 만들었던 그 모델에 따르면 최소 태양 질량의 0.08배에서 최대 태양 질량의 100배 정도까지는 우주에 존재할 수 있다. 물론 무거운 별로 갈수록 압도적으로 수명이 짧아지고 오랫동안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우주에서 관측할 수 있는 개수도 적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초기에 만들어진 갓 태어난 애기 별들의 질량 분포가 어떠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를 초기 질량 분포 함수, 이니셜 매스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IM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셀피터가 만들었던 이 이니셜 매스 펑션, 초기 질량 함수라는 개념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은하를 연구할 때 여전히 쓰이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은하가 있어요. 그 은하 속에 가벼운 별들도 있을 거고 무거운 별도 있겠죠. 근데 가벼운 별들은 개개 하나하나만 보면 질량이 가벼우니까 어둡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별의 개수는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개수의 어두운 별을 모아놓으면 전체 밝기는 꽤 밝을 수 있겠죠. 반대로 무거운 별은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다 밝아요. 하지만 무거운 별들의 개수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모아봤자 그들의 전체 밝기는 그리 밝지 않은 거죠. 그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 구성이 가벼운 별이 몇 개가 있고 무거운 별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거를 따져봐야 우리가 은하의 밝기를 재서 그걸 적용했을 때 정확하게 은하의 질량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니셜 매스 펑션 연구가 어떤 식으로 더 개선이 되게 되냐면 얼마나 무거운 별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일부 천문학자들은 더 개선된 그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주에서 가스 물질이 수축을 하게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너무 지나치게 뜨거워지고 그러면 점점 그 가스 물질을 구성하고 있던 입자들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점점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얘네가 차분하게 반죽해서 아기 별로 형성되는 것이 되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래 셀피터는 태양 질량이 한 100배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초반에 일부 천문학자들은 아무리 무거워도 태양 질량이 한 60배 정도까지만 무거운 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어떤 식으로 또 개선이 되냐면 태양 질량 60배까지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해석은 그냥 차분하게 가만히 있던 가스 구름이 그대로 예쁘게 수축을 해가지고 별이 만들어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우주 공간에 떠있는 대부분의 가스 구름은 천천히 돌고 있거든요. 이 가스 구름이 천천히 수축을 하게 되면 회전 반경이 짧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면서 조금씩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가스 구름이 그냥 사방으로 둥글게 공 모양으로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피자 도우 돌리는 것처럼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반죽된 물질의 원반을 따라서 더 빠른 속도로 물질이 중심부를 향해 밀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어크리션, 한국말로 강착이라고 불러요.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록 중심부의 온도가 뜨거워지더라도 더 강한 압력과 더 강한 강착의 힘으로 더 오랫동안 별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태양 질량의 그래도 한 100배까지는 별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강착 원반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잠깐 간단한 장난감을 가지고 실험을 좀 보여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장난감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회전하는 가스구름이 수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장난감 한 가운데에다가 낚싯줄을 통과시켜서 이제 빙글빙글 이 축으로 돌 수 있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낚싯줄을 잡아당겨서 이 장난감의 사이즈를 확 줄여버리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천천히 돌릴게요. 자, 천천히 돌고 있죠. 자, 그런데 수축시키면 아까보다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돌고 있다가 제가 확 줄이면 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도는 걸 볼 수 있죠. 보통 물리학 그 교과서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냐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쭉 벌리고 있다가
팔을 오므리면 회전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아진 회전 반경만큼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거대한 가스구름이 수축할 때 벌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태양을 비롯한 별들이 탄생하는 현장을 보면 다 중심에 애기별이 반죽이 되고 있고 그 주변에 넓게 피자 도우 같은 물질의 원반이 있습니다. 그 원반 위에서 다시 물질이 모여서 별 주변을 맴도는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도 보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이 대부분 비슷한 궤도 평면 위에서 함께 나란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강착 원반이 형성되고 이걸 따라서 물질이 더 빠르게 모여들기 때문에 태양 질량의 한 100배 정도 무거운 별까지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지금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아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이론적인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빅뱅 직후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세대 별, 우리가 이거를 천문학계에서는 순서를 다르게 이제 넘버링을 해가지고 3세대 별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태양이 제일 막내 세대가 1세대 별이고 지금 우리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나이가 많은 별들이 2세대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앞서서 진짜 첫 번째 세대, 빅뱅 직후에 존재했을 우주의 첫 번째 별들을 파퓰레이션 3스타, 3세대 별이라고 불러요. 3종족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별들은 이론적으로 거의 태양 질량의 1000배 가까이 무거운 질량을 가질 수 있었을 거란 추측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문제가 이 정도로 무거웠다면 그러면 이 별들은 정말 수명이 짧았겠죠. 진짜 뭐 수백만 년 내지 수천만 년밖에 안 되는, 천문학적으로 보면 정말 찰나에 불과한 그런 짧은 삶을 살다가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게 1세대 별들이 열심히 초기에 막 폭발하면서 우주 전역에 있던 원자들을 통째로 이온화시키는 되게 중요한 작업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게 빅뱅 우주론이 이야기하는 재이온화 시기이고 이거를 지금 제임스 웹으로 관측해서 검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애초에 태양 질량 1000배나 되는 무거운 별들은 너무 순식간에 살다가 사라졌을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관측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찰나에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진 별들이어서 우리가 관측을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무거운 별들이 실제로는 있었지만 너무나 수명이 짧아서 우리가 아직 못 본 게 아니냐라는 그 질문은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유효한 질문입니다. 아직 관측으로는 확인을 못한 거죠. 질량으로만 보면 태양의 100배를 넘는 별은 일단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고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유명한 별이 하나 있어요. R136A라고 해가지고 우리 은하 곁을 맴돌고 있는 대마젤란 은하, 위성은하 중에 하나인데 대마젤란 은하에서 발견된 정말 이상한 별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알려졌냐면 이 별이 태양 질량이 한 1000배는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관측이 정밀하지가 못해가지고 사실은 별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성단이었는데 그 성단을 점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다 보니까 질량을 조금 과하게 이제 쟀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긴 되게 신기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대마젤란 은하의 독거미 타란툴라 성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되게 어린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성단 중에 하나인데 정말 무거운 별들이 많아요. 적어도 태양 질량의 100배쯤 되는 아주 무거운 별들이 한 7개는 모여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질량이 거의 태양 질량의 1000배를 웃도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전체 성단의 영역도 정말 오밀조밀합니다. 전체 그 성단의 영역이 한 1광년 내지 밖에 안 돼요. 보통 다른 거대한 성단들은 수십 광년 영역 안에 별들이 퍼져 분포하는 양상을 띠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놀라운 게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별들을 가장 무거운 것부터 1등부터 쭉 이제 순서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무거운 별 1등부터 25등까지가 다 이 성단에 몰려 있습니다. 그 무거운 별들이 다 1광년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영역 안에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무거운 별이 여기 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아직 잘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일부 허블 망원경 같은 관측에 따르면 여기에 어쩌면 태양 질량이 한 200배 정도까지 무거운 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물리학적으로 가장 무거울 것이라 생각한 그 상한을 좀 더 뛰어넘는 태양 질량이 200배를 가지는 질량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아직 대체 어떻게 이런 무거운 별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건지, 여전히 우리가 별 2개, 3개가 모여 있는 거를 분해를 하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보고 있는 건지 여러 논란들이 남아있는 성단입니다. 초거성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별의 단계를 지을 때, 이름을 지을 때 사이즈가
사이즈가 조금 크면 거성, 훨씬 더 거대하면 이제 슈퍼 자이언트라고 해서 초거성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보통 질량이 그렇게 무겁지 않았던 별들이 진화 막바지에 조금씩 사이즈가 부풀다가 겪게 되는 진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오리온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텔기우스, 이런 별도 이제 붉은 초거성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중심부의 연료가 고갈되고, 그러면 중심부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중력 때문에 잠깐 중심부가 수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축 과정에서 다시 한번 중심부 외곽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 외곽층이 다시 한번 팽창하게 되는 시기를 겪게 돼요. 그러면서 겉으로 봤을 때 별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온도는 미지근하게 식고, 그래서 붉은 빛을 띠게 되고, 하지만 사이즈는 엄청나게 거대해져서 뭐 이를테면 별 하나의 사이즈가 거의 목성 궤도 정도만한 아주 거대하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대한 별들을 초거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초거성을 지칭하는 그 의미는 질량이 무겁다라기보다 그냥 지름이 크다 작다를 기준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이즈로는 최대 사이즈가 어디까지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별 하나가 부풀어서 뭐 거의 한 목성, 토성 궤도 정도까지 10억 킬로미터 정도 스케일까지는 부푸는 게 가능하거든요. 지구가 지금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지구 공전 궤도의 10배 정도까지는, 실제로 태양 정도로 가벼운 별도 결국에 진화 막바지가 되면 서서히 거성으로 부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성 궤도, 금성 궤도, 심지어 지구 궤도까지도 부풀게 돼요. 지금은 태양은 굉장히 작은 별로 떠 있지만 그 작은 태양이 우리 지구 궤도까지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보다 좀 더 무거운 별들은 훨씬 더 거대하게 당연히 부풀 수 있겠죠. 우리 태양보다 더 거대하고 무거운 별들 중에는 뭐 예를 들면 초거성 같은 별들은 질량이 아니라 지름으로 보면 거의 행성계 하나를 다 잠식할 정도로 거대하게 부풀 수 있고요. 뭐 간단하게 비율로 계산하면 점에 불과한 지금의 태양보다 거의 수억 배 정도 더 거대하게 부풀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주 우주에서 질량이 무겁기로 유명한 천체들을 이야기한다면 블랙홀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블랙홀도 과연 가장 가벼울 수 있는 질량의 범위, 가장 무거울 수 있는 질량의 범위,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가벼운 블랙홀은 어디까지 가능할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빅뱅 이론에 따르면 어떤 지금 시나리오가 있냐면, 이건 스티븐 호킹이 제안했던 개념으로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주 초기에 존재했던 아주 미세한 밀도 요동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밀도가 살짝 높고 여기가 밀도가 살짝 낮고, 이런 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밀도가 찔끔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물질이 빠르게 모이면서 은하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작은 영역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가벼운 버전의 블랙홀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때 만들어진 블랙홀은 역사상 처음으로 반죽된 블랙홀이니까 우리가 뭐 원시 블랙홀, 프라이모디얼 블랙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론에 따르면 이때 수축한 반죽된 질량은 뭐 기껏해야 소행성 정도 질량부터 태양 정도의 질량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열심히 찾고 있냐면,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원시 블랙홀들 중에 일부가 아직도 거대한 블랙홀에 잡아먹히지 않고 은하와 은하 사이 텅 빈 우주 공간을 아직도 누비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때묻지 않은 그 빅뱅 직후의 순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원시 블랙홀들을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원시 블랙홀들이 우리가 아직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암흑 물질의 정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천문학들도 있었거든요. 암흑 물질은 결국에 우리가 은하를 관측할 때, 특히 은하 주변의 헤일로라고 하는 펑퍼짐한 영역을 관측을 할 때 보기보다 은하 헤일로가 무겁게 관측돼서 그걸 설명하려고 도입된 개념이잖아요. 근데 암흑 물질의 기본적인 특징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육중한 질량을 채우고 있으나 빛을 내지 않아서 빛으로 볼 수 없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침 블랙홀도 엇비슷하죠. 블랙홀도 육중한 질량을 갖고 있으나 웬만하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빛으로는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그동안 암흑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우리 은하 헤일로 공간을 떠돌고 있는 아주 많은 그 원시 블랙홀 조각들이었던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 개념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겁고 땅땅한 밀도가 높은 은하 헤일로 공간을 떠도는
또는 물체들이다 라고 해서 매시브 컴팩트 헤일로 오브젝트, 마초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초 같은 녀석들이 우리 은하 헤일로 공간을 떠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찾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떠돌이 블랙홀들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얘는 스스로 빛을 내는 애가 아니니까 이거를 빛을 감지하는 관측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블랙홀은 자신의 강한 중력으로 주변 시 공간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서 빛나고 있는 배경 별빛을 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중력 렌즈라고 부르죠. 꼬꼬마 떠돌이 블랙홀이 배경별들을 뒤로 하고 그 앞을 싹 가리고 지나갈 때 그 뒤에 숨어있던 별빛이 약간 휘어져 보이는지 중력 렌즈가 관측이 되는지 이거를 검증을 하면 어느 정도나 되는 몇 개나 되는 이 원시 블랙홀, 떠돌이 블랙홀이 실제로 우리 은하 헤일로를 감싸고 있는지 이거를 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관측을 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이 옵티컬 그래비테이셔널 렌징 익스페리멘트라고 해가지고 오글이란 서베이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20년 동안 관측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쭉 관측한 그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돼서 그거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20년간 오글 관측 서베이로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떠돌이 블랙홀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은하 헤일로의 암흑물질 질량 대부분을 이 마초, 떠돌이 블랙홀들이 채우고 있었던 게 맞다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대마젤란 은하 쪽의 하늘을 관측을 했는데 작은 면적의 하늘 속에서 250개가 넘는 중력 렌즈가 20년 동안 관측이 되었어야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 관측된 걸 보면 고작 12번 관측됐습니다. 게다가 그 12번 다 블랙홀 때문에 만들어진 중력 렌즈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우리 은하를 떠돌고 있는 무거운 별들 때문에 벌어진 중력 렌즈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시 블랙홀은 하나도 못 찾은 거죠. 원시 블랙홀, 마초 같은 이런 땅땅한 물체들이 암흑 물질의 정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가설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제안했던 원시 블랙홀이 정말 실존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더 좀 무게를 얻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얼마나 무거운 블랙홀까지 가능한지를 생각해보면 별에서도 중력으로 물질이 반죽이 되지만 내부에 너무나 막강한 온도로 뜨거워지면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압력이 생기고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최대로 무거울 수 있는 별이 버틸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블랙홀도 똑같아요. 블랙홀도 계속 물질이 모이면 무한정 무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블랙홀이 많이 무거워지게 되면 오히려 그 블랙홀이 막 집어삼키고 있는 물질들이 다시 사방으로 방출되면서 에너지를 토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과한 에너지를 토해내게 되면 이제 그 에너지 때문에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그 한계를 참고로 천문학에서는 에딩턴 한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보면 최대 블랙홀이 버틸 수 있는 한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좀 익숙한 옷을 입고 있죠. 예전에 나왔던 슈레딩거 고양이 옷, 그리고 여기 양자역학을 대표하는 방정식 이 써있는 이제 옷을 제가 오늘 입고 왔는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께 이 슈레딩거 상자가 이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정의 보답을 드리고자 다시 시즌2로 두 번째 컨셉의 이 슈레딩거 고양이 옷을 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조금 컨셉이 재밌습니다. 정말로 그 슈레딩거 고양이의 철학을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딱 박스가 도착하면 이 박스 안에 죽어있는 고양이가 담겨있는 옷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살아있는 고양이가 그려진 옷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랜덤 박스인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방금 스태프분을 통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모를 상자를 받았는데 진짜 슈레딩거 박스를 열어서 이 안에 살아있는 고양이가 있을지 죽어있는 고양이가 있을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아있는 거면 좋겠는데 과연 네, 다행히 살아있는 이 날카로운 눈빛을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고양이가 걸렸습니다. 이번에 시즌2에서는 또 컨셉을 좀 두 가지로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게 힙한 그런 느낌의 그림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죽어있는 고양이 그림인데 약간 귀여운 느낌의 고양이 그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보다 모레 들어가시면 죽어있는 고양이 그림, 살아있는 고양이 그림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약간 랜덤 박스 깔 때의 두근거림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랜덤으로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구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랜덤으로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여기 이렇게 슈레딩거 박스 그림이 그려진 요 패키징으로 박스가 포장돼서 날아간다고 하니까 한번 재미삼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